네, 시선 집중 연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원래대로라면 천기 누설이 나가는 날인데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부정기적으로 대선 예비 후보들이 한번 정책을 털어보는 시간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관련해서 입안자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강남원 교수 모시고 그 문제 좀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오늘은 박용진 후보의 한번 정책 문제를 좀 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희 매주 월요일에 정경유착을 꾸며주시는 분이죠.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털 준비 확실히 하셨죠? 네, 그리고 털릴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다른 캠프는 다 담당자가 나왔다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직접 다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아니요. 다가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아, 그래요? 다음 주 것도 물어봤는데 다 뭐라고 그래야죠? 그 경제 정책 담당자들이 나간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 후보님의 경제정책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아니 여기 나가라고 할 분은 있죠. 근데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더 좋은 거 후보님이 직접 나오는 게 훨씬 좋죠. 네. 그죠? 그만큼 이제 후보님이 그 다른 후보에 비해 봤을 때 정책을 직접 챙기고, 그러니까 직접 제안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죠. 역시 그래서 교수님 말씀 잘하십니다. 저는 뭐 어떤 자리든 사양하지 않습니다. 다 나가는데 왜 다른 데는 후보를 안 부르셨냐? 내가 이제 다른 데가 자신이 없었나 보지.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예. 그죠? 자, 질문하시죠 이제. 이 정도는 해놓고 가야 또 우리가. 이거 기선제압용 멘트였나요? 그러면? 근데 꿀리면 안 되십니다, 교수님.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경제 문제든 외교안보 분야이든 간에요. 남이 써주는 거 그냥 그대로 읽는 지도자는 이제 21세기형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죠. 그 얘기니까 지금 뭐냐면 일단 이풀기 토크로 제가 하나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네. 그 최재형 예비 후보가 어제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느냐? 라는 요지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 듣는데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제뉴스도 보기 바쁜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책임지느냐고요? 국민의 모든 삶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물론 형편이 그러니까 뒤처지는 사람들은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모든 어떤 삶을 어떻게 책임지느냐는 요지에 발언을 해가지고 하태경 후보조차 그럼 대선 왜 나오셨어요? 이런 지금 비판이 아니죠. 그분은 그 말씀 이전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그 앞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이분도 그렇고 대통령이 돼서 공부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고 그냥 대통령 될 욕심만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무책임 그 자체이고요. 그런 분은 나오실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좋은 데 가서 필요한 곳에 가서 사회 봉사활동 하시는 게 맞죠. 그게 훨씬 아름다운 삶이지 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위험천만한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하여간 납득이 안 되고 북한 시스템 아니냐. 그 국민 삶 책임지는 건 이런 이야기까지 하길래.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전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당대표 역할을 하고 계실 때 하셨던 멋있는 말이 있어요. 법률가들이 나라를 책임지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창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거 이미 법전에 있는 것대로 고지고대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 그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박용진 후보의 정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게요. 네,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하시죠. 자,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박용진 예비 후보의 정책, 특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좀 집중적으로 한번 털어야 된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이제 사실은 그 감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눈에 확 띄는 게 소득세하고 법인세 감세하겠다. 그런 그러게요. 이제 동시 감세죠, 동시 감세. 네, 동시 감세. 근데 보통은 민주당의 그 전통적인 포지션을 보면은 네, 맞아요. 뭐 법인세는 내리더라도 소득세는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보통 가는데 좀 어떤 생각에서 감세 주장을 하시는 건지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후보로서 해왔던 주장하고 이게 그 맥락이 닿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동기하고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짧게 설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어제도 반복적으로 방송 토론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유능한 진보가 되겠다는 거고요. 이 유능한 진보라고 하는 건 과거에 맞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맞을 거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혹은 뭐 우리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북한에 되게 유약하다. 외교안보, 뭔가 군사안보 분야에서 사실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인상과 비판, 또 경제 문제에서 무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 이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안보에 강하고 경제에 실력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실력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이제 보통 법인세는 이제 우리 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는 실제 김대중 대통령 때도 낮춘 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공약으로도 내놓고 또 실제 낮추는 정책을 실시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소득세 관련해서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 말씀하신 건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단기 처방으로 동시감세 전략을 가보자. 그리고 기업이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고 임금 상승시키는 이런 쪽으로 정책적 유도를 만들어내는 걸 전제로 역시 하는 거고요. 또 우리 특히나 그 소득세 감세가 모든 소득세를 다 감세하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감세하고 오히려 그 자본이 돈을 이게 버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 소득과 그리고 건물 임대료, 부동산에 대한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증세하자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예. 중간에 한 번 더 여쭤보면은 그러면 예컨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원래는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2천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였는데 지난 그 민주당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또 계획된 거를 밀어가지고 5천만 원까지 상향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다시 강화하는 그 안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는 뭐 그 소액 거래와 관련해서 소액 차익과 관련해서 보다는 오히려 그 주식 거래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장기 보유,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거래세는 낮추거나 없애고 이제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하는 건 뭐 저는 이쪽이 그 과세 정책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세수는 걱정 없으세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은 민주당 네, 정부라고 네. 하는 거는 정부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세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국면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법인세도 다 올려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저한세를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올리자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있고 우리나라도 G7 논의에서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지금 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세계적인 이런 법인세를 올려가는 추세와 우리가 좀 엇나가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뭔가 맥락을 조금 법인세 감수하는 건 좋은데 맥락이 좀 약간 지금 시대하고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계속해서 법인세를 낮춰오던 나라가 그 증세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최근에 한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의 재무장관이 최근에 내세운 건 뭐냐면 영국이 계속해서 26 그다음에 19, 17 이렇게 같이 내려왔고 15까지 우린 가겠다. 옆에 아일랜드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가 이러면서 계속 낮춰왔는데 그거를 이제 전환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영국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 국가 부채가 엄청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기도 역시 한시적 조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증세가 무조건 틀리고 맞고 감세는 무조건 틀리고 맞고 이거랑 관계 없고요. 그 나라가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하고 국가적인 어떤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냐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은 갑자기 늘어난 그 GDP 대비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도 선거 당시에는 28%까지 법인세를 증세하겠다고 했다가 정치적 상황과 여러 고려를 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전환했습니다. 그게 한 달 전, 2달 전쯤에 다시 전환을 해서 훨씬 낮춘 21%. 물론 그것도 2포인트 정도의 이제 증세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선거 때 자신이 내세웠던 거랑 전혀 다릅니다. 말씀하신 글로벌 최저한세는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조세 회피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이른바 봉쇄 조치지 이른바 이 법인세를 올리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경제 활동 돈을 버는 건 예를 들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벌고 법인은 저기 그 어디입니까 이런 뭐 무슨 섬 버뮤다 섬 뭐 이런 데 같은 데다가 설립해 갖고 조세 회피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그거 거기서 분명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는 그 뭐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법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도 있고요. 글로벌 경쟁이 막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어쨌든 누가 그 분야에서 특히나 바이오에스, 2, 3차 전지, 미래차, 그다음에 6G라고 하는 이런 각각의 분야에서 누가 선점하고 누가 끌고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때에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판단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단순히 왜 부자들한테 감세해줘? 왜 그 뭐 재벌들한테 감세해줘? 이거 되게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 재벌 총수와 재벌 기업들은 대기업은 다른 존재이라고 하는 걸 좀 분명히 알고 이 문제를 좀 접근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발상 전환이 되게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적어도 박용진이 그 재벌 총수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가장 단호하게 얘기하고 실제로 위법 조치들에 대한 수정 조치까지 다 해냈던 박용진이 재벌들한테 뭘 받아먹고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 적어도 국가 미래 우리 경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조치로 내수 진작이라고 하는 소득세 감세의 효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라고 하는 법인세 감세 효과를 단기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되게 과감한 발상전환 제안이다. 그러면 봐주시면 교수님께서 평가를 좀 해주실 건데 이제 그 효과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잖아요. 박용진 후보의 지금 말씀은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 그 이제 조세 공부하는 이제 학자들 간에 그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법인세를 낮춰줬을 때 투자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는 뭐 10년, 뭐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투자 늘린다는 것들은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과연 한국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박영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5년 내에 투자 그 감세 때문에 가시화가 될 거냐 그러면은 저는 그게 약간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뭐 그 2008년도 이럴 때 그 여러 가지 뭐 그 감세로 인한 그 이명박 정부 때 감세로 인한 여러 가지 투자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최근에 와서는 관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게 되게 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뭐 지금 그 삼성전자 네. 반도체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을 좀 세액 감면해주겠다는 게 올해 그 세법 개정안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며칠 전에 발표가 났죠. 예. 근데 돈을 버는 데가 삼성밖에 없는데 삼성마저 세금 빼주면은 도대체 이 복지 정책은 무슨 돈으로 할 거냐? 그러게요. 예, 돈 버는 사람이 그래도 좀 그 지금 내는 수준으로 내줘야지 이것까지 깎아가지고 하면은 국가 운영이 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이제 예컨대 뭐 국민의힘 경선이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 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민주당 경선인데 이런 발상의 전환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신선하기도 하지만 과연 이게 선거를 이기겠다는 거냐 아니면 그냥 옳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헷갈리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은 저도 이게 참 옳은 거냐 그른 거냐가 아니라 내한테 손해냐 불이익이냐에 있어서는 망설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반응들도 첫 반응들도 다 주로 그런 거였고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해? 뭐 이런 얘기였는데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필요한 얘기를 하고 설득해 나가는 것이어야 되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이 뭐가 아쉬워서 한글을 창제해요? 그 양반이? 그 시대 기득권 세력들이 뭐가 아쉬워서 한글 창제에 동원되고 국력을 쏟아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어렵게 대통령 됐으니까 그 자리 5년 잘 즐기면 되지. 뭐가 아쉬워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깔자고 그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합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 그런 결단하고 내렸으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가 정보화 대국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5G 선도국가라 있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 지도자가 역할을 그런 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설득해야지 당내에 강성 세력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당내에 영향력 있는 한두 사람의 입김에 질질 끌려다니고 개파 눈치 보고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요.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제 인식은 그렇고요. 두 번째로 법인세가 그러니까 2016년 남창우 KDI 남창우 박사의 연구 보고서인데요. 법인세 1%포인트를 인하하면 투자가 0.2%포인트 상승한다. 이 효과가 분명히 상관관계에서 연구 결과로 나와 있고 제가 직접 가서 이분 만나서 또 브리핑도 따로 받았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미국에서 1%포인트 인하하는 거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28%의 효과가 감소돼 있다. 왜? 한국 기업들이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익 추구 현상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1%포인트 깎아주면 하면서 막 요 돈 가지고 우리 자식한테 새로운 뭘 만들어주고 그쪽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의 투자를 제어해내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박용진이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조치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됐어요. 그래서 저는 법인세 감세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밀고 나가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거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그 세수가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프랑스에서도 그 효과가 확인됐고 또 영국이 줄기차게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경제 규모를 키워왔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세수가 더 늘어납니다. 한국도 2011년에 비해서 2020년 그 세수가요 무려 100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증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서 세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운동량을 넓게 쓰고 공격수들을 앞으로 전진 배치시켜야 골을 넣고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것처럼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공정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수비 정책이잖아요. 물론 골은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이길 수는 없죠. 수비 정책만 쓰면. 그래서 저는 그 공격수 둘 근로자와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전진 배치시키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동시감사를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축구 좋아하는데 하지는 못해도 보는 건 줄 아는데 그 왼쪽에서 뛰어야 되는데 왜 오른쪽 가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느냐.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레프트 윙이 왜 그 라이트 윙으로 뛰느냐 이 얘기인 제가 거고. 일찌감치 여의도의 손흥민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공격수지만 오른쪽 돌파도 잘하고 저는 운동량 뭐 넓게 경제 쓰죠. 문화니까 한번 교수님께 그럼 3쿠션을 한번 질문 드릴까 한번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정경유착 하면서 이제 그 이재용 가석방 전망하면서 삼성 사내유보금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 한 200조라고 하셨나요? 예, 200조. 예. 그래서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그럼 삼성이 지금 그 쟁여놓은 돈만 200조인데 그럼 법인세를 좀 깎아준다고 칩시다. 그럼 좀 더 늘겠죠. 그러면 투자율이 확 늘어납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뭐 저도 역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그 이른바 투자 유보금이라고 그래서 현찰로 쥐고 있는 돈이라는 게 아니라 그 장기 투자 계획들이 있을 거고 그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돈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아니라 어딘가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돈들을 그렇게 재무제표상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너무 단순하게 야 양심도 없어 돈을 주머니에 쟁여놓고 또 세금을 깎아가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7 국가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 투자 유보금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그 재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100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유보금은 제가 알기로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투자 여력이 동시 이제 그 경쟁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투자 여력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적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뭐 우리 기업들, 대기업들이니까 무조건 늘려주자, 투자 여력을 늘려주고 세금 깎아줘 이런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확대하고 임금을 상승시키고 뭐 더 나가서는 배당도 확대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이런 그 정책적인 유도를 같이 해나가야지 그냥 이렇게 뭐 세금만 깎아준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코멘트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주제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지난 2014, 15년도 최경환 의원이 이제 그 기재부 장관 하실 때 이런 배당이나 이런 임금이나 이런 걸로 주면 세금 깎아주는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게 그의 정설이니까 사실은 그 메커니즘을 보시고 감세를 하신다면은
그냥 뭐 큰 효과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주제도 있으니까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네. 제 그 국부펀드 거기에 대해서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큰 공약이고 또 네. 후보님 그 토론하실 때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네. 경제 성장의 어떤 그 동력 혹은 그 국민이 행복해지는 이런 동력으로서 국부펀드, 국민 이제 행복 적립 계좌 뭐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요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운영하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운영할 계획이신지 저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확고친 게 같아요. 연수익 7%? 연수익 운영 수익률 7%. 예. 진짜? 최소 7%. 예, 예. 진짜? 예. 그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예? 너무 7%가 쉬운 일이에요. 쉽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정세균 후보도 그거 뭐 되면야 좋지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네. 일단 잠깐 먼저 그림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국부펀드가 있어요. 그 한국투자공사가 외환보유고 중에 일부를 가지고 투자공사가 위임받아가지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한 200~300억 달러를 운용을 합니다. 국부펀드죠. 근데 국민연금이라고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돈이 다른 성격입니다만 국민의 노후자산을 네. 국민연금이 운영하죠. 그게 한 870조입니다. 음. 그리고 투자공사가 운영하는 돈,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각종 연기금들이 운영하는 운용자금들이 있는데 이걸 다 묶어서 가장 실력 있고 가장 뛰어난 국부펀드 운영 단위를 만들려고 그래요. 한 1,500조 정도 될 거고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겁니다. 그 이제 7%를 어떻게 이룬다는 거냐? 뭐 단순히 말씀드리면 캐나다 연기금,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국민연금과 가장 비슷한 노후자금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도 한 9%, 10%입니다. 노르웨이 연기금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른 해외의 같은 성격의 연기금들은 대부분 9%, 1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지난 30년 장기 투자 운영 수익 평균이 6% 초반대예요. 6.2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엄청 조심조심 안전자산, 안전 운영을 합니다. 보수적인 운영, 소극적 운영을 하는데 국채 투자 비율이 50%를 넘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상황이 어떻습니까? 0.1 혹은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제 그 죽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 주식 투자 혹은 벤처 투자 등등의 분야를 조금만 비중을 조금만 클릭 조정을 해놓으면 저는 지금도 6.2 수준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우리 각종 연기금들 수익률이 1%대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돈을 쥐고만 있지. 이거 왜냐하면 나중에 국회에 가고 당신들 왜 그래 손해봤어 이러면서 한마디씩 듣는 게 걱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운용 자체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나라 돈을 가지고 국민 돈을 가지고 그냥 1%대로 두고 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도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국가의 부가 국가의 부를 더 증식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도 아니 내 돈도 좀 같이 굴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적립계좌를 열어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목돈 있는 분은 목돈을 넣고요. 목돈이 없는 우리 청년들은 매달 30만 원, 50만 원 이런 수준의 돈들을 쭉 모아 나가면 그 노후 자산으로 엄청난 이익이 생깁니다. 제가 단순 계산을 해봤는데 50만 원을 매달 넣는다. 나이 30부터 60까지 30년을 붓는다. 매달 50만 원씩. 그러면 원금은 1억 8천이고요. 7% 복리로 계속 이자가 쌓이니까 이자는 4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7% 복리면 엄청나죠. 저기 집 팔아서라도 넣어야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같이 투자할 때도 없고 이러니까 자꾸 뭐 코인 투자하고 주식도 잘 모르면서 주식 투자에만 그냥 몰빵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이런 그 국부펀드를 통한 적립계좌를 열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자산, 장기적인 노후자산 마련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교수님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7% 연 7%면은 예컨대 뭐 10년이다 그러면 2배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500조가 10년 있으면 3,000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7%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 높은 수익률이고 아까 그 연기금들 이제 수익률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연기금들이 이제 그 계산하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통 이제 내부 수익률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좀 약간 기술적인 얘기라서 조금 뭐 그렇긴 한데 돈이 들고 나기 때문에 보통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뭐 거기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지 않아도
그냥 단순 수익률 계산하면은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내부 수익률 계산하면은 7%는 엄청난 수익이고 사실은 그 2008년도 원래 글로벌 금융위기에 뭐 서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사태 겪을 때 그때 이제 그 파생 상품들이 노렸던 그 수익률이 6% 8%막 그런 수익률이거든요. 그거 보려고 막 그거 먹으려고 막 엄청 들어가서 그게 전 지구적인 이제 그 금융위기가 났는데 우리나라 펀드를 1,500조를 모아가지고 7%의 수익률을 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한두 해 정도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 평균적으로 우리가 뭐 이게 연기금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연금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봤을 때 이게 좀 너무 좀 약간 이게 솔직하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통계 자료를만 들고 나왔으니까 이것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말씀이시니까 그 국민연금 운영 수익률 현황이고요. 그 지난 30년 동안 88년부터 2020년 말까지 30년 동안인데 전체 수익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7입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데도요. 근데 그 수익 분야를 보면 국내 주식이 전체 비중의 20%를 차지하는데 8.99예요. 해외 주식은 정체의 25.4를 차지하는데 10%가 넘어요, 수익률이. 국내 채권에서 4.5, 해외 채권에서 4.3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비중을 보면 국내 채권, 해외 채권을 합쳐서 여기서 한 45% 정도, 대체 투자 10% 정도 비중이 있어서 빠지는데요. 이 비중만 좀 클릭 조정해도 7%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근데 이게 국민연금이 30년간 이 기록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그럼 저도 짧게 그러니까 문외한이지만 30년 평균이죠. 30년 평균. 그게 통계 어떤 함정일 수도 있는 게 그 30년 동안에 세계 경제나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변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80년대 후반에 어떤 고속 성장기도 있었을 테니까 네. 거기서는 당연히 숫자가 올라갔을 거 요인이. 아니 평균 그러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완전히 그 2008년 이후 다 조정이 된 그러니까 끊어가지고 최근의 수익률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최근 수익률 10년 동안은 더 높아요. 오히려 더 높다고요? 5년간은 더 높아요. 그리고 특히나 작년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2년 동안은. 왜냐하면 주식이 엄청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세균 후보가 잘못 얘기하시던데 아니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 무슨 수익률 어떻게 높이냐. 그거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오히려 주식 투자 이렇게 분산 투자하지 않습니까? 반반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은 지금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뛰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올랐고요. 그 10%가 넘었어요. 국민연금도. 그러니까 딱 2번을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때가 세계 경제가 펄싹 주저앉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는 회복을 했고 평균이 6.7이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돼? 내가 코인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필요감 없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 펀드에 우리 국민들도 내 재산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7% 정도는 가능하고 저는 훨씬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세금 왕창 걷어다가 대학 안 가셨어? 1,000만 원 줄게. 이재명 후보. 군대 갔다 왔어? 3,000만 원 줄게. 이낙연 후보. 나이가 20살이야? 1억 줄게. 이 정세균 후보예요. 왜 돈 어디서 납니까? 물어보면 다 세금이래. 그러면 안 되죠. 잠깐만 여기서 이제 지금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한 9시 15분까지 가려고 했는데 박용진 후보의 지금 일정이 너무 뭔가 빡빡해가지고 지금 15분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지금 예정된 시간이 9시 5분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또 당겨된다라고 하는 밖에서 좀 메시지가 들어와서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말고 마무리. 아니면 일정 변경하면 더 가면 좋고. 아니 근데 콜? 이제 경기도에 그 뭐 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조정 좀 해주시. 이재명 후보 그 본진을 치러 가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 우리 그 우삭준 교수님께서 마무리 평가 발언 좀 해주시고 최종 그러니까 마무리 발언 박용진 후보가 하시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저 오늘 하다 만 얘기를 한 번 더 나중에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주시죠. 예, 그렇게 해보시죠. 그래서 그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주장하지 않던 그런 것들을 좀 들고 나와서 저는 뭐 신선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부펀드 같은 거는 약간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를 한다. 그래서 설득력이 조금 좀 떨어지게 들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길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확정 금리로 해주시면 저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어떻습니까? 확정 금리를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이 펀드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왜? 근데 레코드가 있는 거니까요. 그 기록을 보고서 판단하시면 그러니까 그 될 것 같고. 교수께서 비현실적이니까 지금 근데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모든 제안이 다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노후 소득이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의 이제 노후 삶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되게 이거를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금이 고갈이 난다고 지금 다 전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금 고갈 걱정할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1%만 올라도 6년을 더 그러니까 고갈 오히려 시점 더 늦추죠. 약간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도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네. 연금 개혁은 또 해야 돼요. 그것과 좀 다른 트랙이긴 한데요. 알았어요. 예. 뭐 제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모든 제안은 다 비현실적이었고 그걸 왜 해야 되냐고 하는 얘기들을 조롱을 듣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자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에 그 당시 야당이 왜 애들 게임하라고 스타크래프트 하라고 그런 걸 까냐 이런 조롱을 들어가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당장 민주당 경선에서 저한테 표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전환하고 국민들의 삶을 다르게 만들려면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과감하게 제안하고 그 길을 열어나가는 게 정치 지도자지 만들어진 고정관념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잘라먹은 시간을 나중에 2차로 한번 가져보는 걸 하고요. 예, 그럴게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삭준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자, 박용진 예비 후보님은 빨리 지금 경기도로 가셔야 된다니까 얼른 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감사합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